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2부로 넘어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전 통일부 장관이시죠. 그분과의 공개방송 실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가 전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에 있는 진수당 가인홀에서 전주 지역의 조합원과 시민 여러분 모시고 함께 조합원 한마당 행사를 했는데요. 그때 그 행사도 아주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당시에도 뭐 정말 뜨거운 열기가 계속됐는데요. 자, 이번 주말에도 대전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대전. 네. 저녁 6시죠? 네, 저녁 6시입니다. DCC 센터라고 하면 다 아시나 봐요. 대전에. DCC 센터. 예. 네. 대전 DCC 이곳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07번지 대전 컨벤션 센터입니다. 도룡동 4번지 19호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 다 아시죠? 대전 계신 분들 또 충청도 남도, 북도, 또 세종시에 계신 분들도 네.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그 행보와 관련해서 비판만 하면은 친문재인 방송이냐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 문재인도 문제 많아요. 네. 우리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그때는 안 들으시고 항상 이렇게 안철수 의원만 비판하면 이렇게 뭐라 하시네. 안철수 의원 이번에 잘못하셨어요. 네. 장하나 의원 발언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 이거 잘한 일입니까 이게? 이거 비판받을 일은 비판받아야지. 무슨 저기 안철수 의원만 비판만 하면 다 그냥 친문재인이냐 문빠 방송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근데 문빠 방송을 왜 들어? 무슨 마조히스트도 아니고. 네. 그게 이런 거죠. 사실 이번 부정선거 국면. 네. 국정원을 비롯해서 총체적인 관권 개입 부정선거였다는 것은 네. 새누리당이든 네. 안철수 신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예. 이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놓고 네. 새누리당은 적극적으로 옹호 비호하고 있는 거고 예. 민주당은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예. 다만 문재인 의원이 이제 책을 내면서 몇 마디 지적한 게 예. 문재인 의원으로서는 입장 표명의 전부였죠. 예. 구체적으로 뭐 얘기한 건 별로 없습니다. 예. 이제 여기에 힘입어서 예. 이제 장하나 의원 그리고 양성조 최고위원 등이 문제 제기를 한 것뿐이죠. 예. 근데 자 안철수 신당으로서는 뭐 사실 좀 저희들이 불만인 것은 네. 그런 국면에서 말을 안고 있다는 게 불만인 거죠. 예. 아니 정치인이라는 것은 유권자들 혹은 자기의 잠재적 지지자들의 바람을 대신 얘기해 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람을. 예. 네, 바람을. 예. 근데 안철수 신당이나 안철수 의원 자체가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불만들이 표출되는 것이고 예. 심지어는 예. 장하나 의원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라는 식의 뭐가 부적절하다는 얘기입니까? 박근혜를 갖다가 끌어내리려고 하면은 박근혜가 그럼 잘한데 끌어내립니까? 그 민주당과의 어떤 차별화를 위해서 네. 입장을 다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건과 관련해서는 민주당하고 안철수 신당하고 같은 입장이에요 보면은. 그렇죠. 네. 그럼 자기는 출마 안 하고 졌기 때문에 뭐 박근혜가 부정선거로 당선돼도 나하고 상관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정말 수준 이하의 그런 논평이었습니다. 네. 안철수 신당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확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멘트라는 걸 자기들은 모르고 있을 거예요. 참 한심한 인간들이에요. 네. 저희가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렇게 각을 세웠듯이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도 각 세우는 건 당연합니다. 언론이 할 일이거든요. 예. 뭐 안철수 신당 비판의 성역이 된다면은 뭐 박근혜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은 새누리당이 벌떡 들고 일어나서 반역을 했다는 둥 최고 존엄의 그 존엄을 해쳤다는 둥 이런 얘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자, 이제 잠시 후에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과의 대화의 자리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전주가 이제 지역 기반이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주를 떠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주 덕진구가 이제 정동영 의원에게는
정치적 고향이죠. 아니 뭐 예. 전주고 나왔고 그쪽이 고향이기도 하고. 예. 그렇죠. 자, 그런데 그날 질문을 받는 순서가 있었어요. 질문을 받는 순서까지 하면은 저희가 시간 내에 다 소화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편집을 했습니다만은 질문 받는 내내 그야말로 정동영 이 상임고문은 비난을 받는 처지였습니다. 민주당 그러니까 제대로 못한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예. 제대로 못하고 있는 민주당을 대신해서 욕을 먹은 거죠.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현장에 지금 민심은 뭐 목소리 큰 몇 사람만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할 말이 없지만 현장의 민심은 정말 뜨겁고 분기 탱천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현장의 분위기를 모르니까 새누리당한테 눈치 보고 말이죠.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아니잖아요. 그 논리는 진짜 좀 징그러운 논리예요. 예. 뭐 얘기하면은 뭐 전략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등 오히려 새누리당이 역공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등 이딴 식의 얘기 좀 제발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예. 아니 그러면 벌벌벌 기고 새누리당이 하면은 그냥 기침하고 몸살을 앓으면은 새누리당이 이뻐해가지고 그래서 특위도 해주고 특검도 해주고 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고 그거야말로 그런 거 보고 지랄하고 자빠졌답니다. 네. 예.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예, 우리 정동영 상임고문은 아마 이제 그런 달아오른 민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해를 하셨던지 뭐 수긍을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정동영 상임고문과 만나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전북의 조합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대학교 안에 있는 진수당 가인홀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전북지역협의회 발족식 겸 전북조합원 한마당 공개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저는 전북 임실의 사위 김용민입니다. 요즘 전라북도 부안을 제2의 고향으로 두게 돼가지고, 또 이래저래 참 감격스럽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못 가본 곳이지만, 이 부안을, 제가 제2의 고향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계기로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시죠? 제 고향이 강원도 춘천시인데, 어떤 친구들이 전라도가 부끄러워가지고, 그 고향을 강원도로 속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라도가 도대체 왜 부끄럽습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아니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 제 원래 본적이 경남 산청입니다. 예. 근데 1990년인가 91년인가 3당 합당되고 나서 제 고향이 부끄러워서 예. 본적지를 서울로 옮겼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강원도 춘천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고향인데 이 최근에 우리 김진태 의원이라고 그것을 지역 기반으로 삼고 계신 의원님 때문에 참 창피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전라북도 부안 아름답고 인심 좋고 또 정의로운 이런 고장에 고향을 또 부여를 해서 일베 회원들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괘씸하잖아요 이게 보니까. 이게 뭐가 괘씸하냐면은 이게 고향 이게 전북이 고향인 것이 부끄러운 것처럼 만든 게 그게 괘씸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런 얘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요즘 왜 호남이 욕을 먹어야 됩니까? 이 국정원 직원들 남긴 TV 보셨죠? 자기들 정체 감추고 말이죠. 이 전라도민들을 홀대하고 이 섭섭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모욕적 언사로 비방하고 또 사실을 날조하는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니 전라도 대통령이 분단을 획책했습니까? 3.15 부정선거를 했습니까? 군사 쿠데타를 획책했습니까? 유신 독재를 했습니까? 광주 시민을 학살했습니까? 4대강을 위시해서 국토를 그야말로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까? 자원외교로 대국민 사기극을 했습니까?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를 했습니까? 도대체 왜 호남이 욕을 먹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어쨌든 어쨌든 이런저런 계기로 저는 부안을 제2의 고향으로 삼기로 했고
조만간 한번 가보겠습니다. 태어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참 이런 얘기하기가 좀 민망합니다. 서 이사님. 제가 지금까지 쫓아다녔던 여자분들을 보니까 말이죠.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출신이었습니다. 우리 이건 편집해서 나갈 텐데, 조모 씨가 전주 출신이었고요. 광모 씨가 남원 출신이고, 그리고 저하고 지금 살고 있는 정모 씨는 임실 출신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예. 정말 여기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너무 아름다우신 분들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만입니다. 예. 자, 오늘 정치 토크에 모신 분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당의장, 또, 전 통일부 장관이시고요. 이런 직함으로는 부족합니다. 17대 대통령 후보, 이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지금은 현장 정치인으로 거듭나신 분입니다. 자, 우리 정동영 전 장관님,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지금은, 원래는 정치를 시작하신 곳이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셨죠? 지금 이 자리가 덕진구예요. 여기가? 예. 여기가 그럼 지역구셨습니까? 예. 그때, 2000년에 총선에. 96년에. 96년이셨군요. 예. 그렇죠. 예. 그때 전국 최다 득표.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 김대중 총재 대통령 되라고 찍어준 거죠. 예. 어느 순간부터는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고난당하는 노동자 서민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쭉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계기로 갑자기 이렇게 현장의 정치인으로 거듭나게 되신 건지, 그걸 한번 뵈면은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2007년에 실패한 것은 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 고통을 드린 거기 때문에 속죄하는 의미에서 현장으로 아래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구체적으로는 제가 대선 실패하고 9달 됐을 때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무너지고 월가가 붕괴하는데, 예.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불과 9달 전에 국가를 경영해 보겠다고 나왔는데 이런 사태를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정부 10년 사실은 김대중 정부 만들어주고 노무현 정부 만든 분들은 다른 세상이 오기를 바랬단 말이죠.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 그런데 다른 세상은 미처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좀 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런 확고한 비전과 대안이 있었던가에 대한 반성, 그리고 용산에 갔을 때 문정현 신부님이 정동영이 와 있는데 저 사람이 조금만 잘했으면 이분들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2009년 1월 상황이었습니다. 5분의 죽음에 내 책임의 몫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참 많이 죄송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용산으로, 한진으로, 쌍용으로 가서 그분들과 함께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함께 하면 힘이 될 테니까. 서영석 이사님. 네. 우리 정동영 말씀이 좀 무거워져서 잠깐만. 여기 보면 미친 존재감 서영석 촌철살인 목사 아들 김용민 짱. 그래서 여기 보고 내가 좀 섭섭했어요. 그래도 나도 여기 왔는데. 있었는데 어디? 저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뭐라고 적었어요? 여기도 있고. 그래서 금방 말씀한 세 개나 있는데. 약자 곁에 정동영. 약자의 곁에는 그가 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약자의 곁엔 그가 있다. 새로운 신화 정동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개로는 좀 모자라다 그런 뜻이네요. 아니 난데 왜 목사들이 이게 전부야? 어떤 분은 신하고 어떤 분은 미친 존재감인데. 일어나셔가지고 뒤로 한번 보여주세요. 뒤에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잖아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희를 또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또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셨으니 최근에 남북 현안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미국 CIA나 영국의 그 007 영화에 나오는 정보기관 있잖아요. MI5, 예. 예. MI6 그러는데 그런 데서 언론에다가 직접 무슨 정보를 공개하는 일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게 없어요. 보도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정보기관은 사실 이 NC, ND가 원칙이다 그러거든요. 네. NC라는 건 이제 시인하지도 ND 그러면 이제 부인하지도 않는 것이 정보기관에. 예. 그러니까 영국의 정보기관은 국민들이 80년대 전까지는 어디에 있는지 수장이 누구인지 이름도 몰랐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정치는 여당이 해야 되는 건데 여당은 정치를 포기한 것 같고 정보기관이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장성택 그 부장 물어보셨는데 어쨌든 이제 그 내용이 하나 있고 절차가 있는데 절차에서 말하자면 정보기관은 이제 정보기관이니까 예. 1번이 이제 사실관계를 잘 확인하는 것, 이제 팩트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왜라고. 대통령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국민들에게도 이제 적당한 경로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이 사람들이 장성택 실각 가능성이 너무하다. 예.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한 언론 플레이, 이제 이게 네. 절차의 이제 큰 문제고, 네. 또 이제 내용에 있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사실 제가 정부에 있을 때, 통일부 장관 할 때 2005년이 예. 남쪽에 주민등록증 가진 분들이 10만 명 다녀왔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빼고 예. 평양을 포함해서. 예.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하면은 평소에 몇천 명씩, 몇백 명씩 평양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 그렇죠. 이 시간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양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만 없는 게 아니라 지난 6년 내내 그랬어요. 6년 그러니까 내내. 이런 식으로 남북 공백 상태를 만들어 놓고 가령 북쪽에 무슨 권력에 무슨 변동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무슨 아주 충격적인 사건처럼 예. 그러니까 남북의 긴장, 안보의 불안정, 뭐 이런 거가 바로 뭐의 토양이냐면 공안 통치의 토양인 거지요. 종북몰이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그 토양이라는 점 이런 게 생각이 나더군요. 예. 예. 그 창구 단일한 메시지가 필요한 그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NSC라는 게 있고 또 중국, 일본이 요즘 이제 그걸 만든다 그러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잘 그 활용 됐던 게 이제 국가안전보장위원회. 그게 뭐냐면은 외교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외교안보 수석실, 총리실 이런 데가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국방부는 북을 이제 적으로 보는 거고, 네. 외교부는 이제 늘 워싱턴을 중심으로 보고, 통일부는 남북 대화를 위해 존재하니까, 이 시스템, 정보가 네. 생기면 그걸 갖다가 분석하고 평가하고 하는 그 시스템이 무너져 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있었던 건 다 없애라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와서 맨 먼저 없앤 게 NSC부터 없앴거든요. 말하자면 결과로 예. 이런 정보 공유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장성택 위원장 이야기도 저희가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국정원 이렇게 오버하는 배경은 역시 이 지금 선거부정, 총체적 선거부정을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의 시각이고 항상 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또 사실과 진실로 드러나게 돼 있는 이런 구조. 이거 참 너무나 참담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요즘 국정원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여정부 때 국정원하고 관계하신 일들 많이 있으셨죠? 제가 NSC 위원장이었으니까 예. 늘 국정원과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를 예. 다 통할하는 기구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예. 이 국정원의 이름을 누가 지은 줄 아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보기관의 그 탄압을 가장 혹심하게 받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안기부라는 이름을 떼버리고 국정원 간판을 지어주면서 그 원훈도 정보가 국력이다. 그래서 해외 정보, 특히 경제 정보, 그리고 북한 정보 이 두 가지로 한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본업은 팽개치고 우리 서영석 대표가 말하는 게 아주 쏙 들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정원에 있고 모든 권력은 댓글로부터 나온다. 우리 서영석 대표 작품인데. 그게 대한민국 수정헌법 1조입니다. 아시지만 이제 미국의 수정헌법 1조. 미국이 그 헌법을 이제 나라 만든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만들고 나서 이제 수정헌법 1조, 2조 쭉 붙여갔는데 1조가 뭐냐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수정헌법 1조 아닙니까? 미국식을 좋아하는데 이런 걸 좀 배우고 배워야지. 우리 한국에 와서는 모든 권력은 국정원에 있다고 바뀌었으니까 참. 아니 국정원 그 행태를 보게 되면 말이죠. 지금 뭐 대북 정보 수집이 아니라 대남 정보 수집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하라는 그 중요 정보는 안 다루고 높으신 어른들 혼외 자식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나 조사하고 다니고 말이죠. 이게 참 이게 국정원이 9월 달까지는 그 3자 회동 김한길 대표랑 그 여야 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만나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 내가 댓글 때문에 대통령 됐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했다는 건데 그 말로 미뤄보면 그때만 해도 이거 지금 댓글이 처음에 몇십 건에서 그 다음에 몇천 건에서 몇만 건, 그 다음에 이제 120만 건에서 이제 2천만 건에서 200만 건, 이제 200만 건, 2200만 건, 2200만 건에서 이제 수십억 건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9월 중순 언저리까지 국정원이 대통령한테 제대로 보고도 안 한 거예요. 이게 속인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기들이 공을 왜 보고를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그 각하가 저희들 때문에 대통령 된 겁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건데. 뭐 그런 보고를 받고도 모른 척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마 그래서 이게 이제 특검이 필요한데 특검하면 이제 우리가 좀 봐야 할 부분이 국정원이 분명히 박근혜 의원 시절에 박근혜 의원도 비방하는 글을 엄청 올렸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할 텐데. 아마 특검하지 않으면 이제 밝힐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특검을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특검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특검, 국정조사, 뭐 온갖 형태의 청문회 많이 있었잖아요. 기존의 어떤 공조직의 그런 검증, 감독 시스템은 못 믿어서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하는 건데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뭐 이렇게 털고 뒤지고 해가지고 나온 유일한 게 이거 아닙니까? 앙드레 김의 본명이 김봉남이다. 이거 말고는 드러난 게 없어요, 진실이. 그렇긴 한데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 또 윤석열 수사팀장이 있는 검찰이라면 어쨌든 그 밑에 있는 검사가 그랬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어쨌든 그런 기본에 충실한 수사팀을 꾸려서 얼마 전에 그 120만 건 얘기 나올 때 120만 건 얘기 나올 때죠. 그때 그걸 이제 판사한테 죄목을 이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하려는 걸 또 법무부 장관이 막으니까 집단 사표를 쓰겠다고 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 팀이라면 한번 뭐 특검이 아니라 검찰이 제대로 뭐 인력도 많고 하니까 하는 게 좋은데 이미 무력화 시켰잖아요. 총장도 팀장도 또 뭐 다 이렇게 잘라버린 상황에서 특검이 필요한 이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유명무실을 해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도 있는 특검 이것마저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정권이고 또 어떻게든 국정원의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 아주 뜬 소문을 갖고 대대적으로 떠벌리고 다니는 국정원. 이 양측의 행태를 보면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면은
저 친구들이 또 제2, 제3의 이런 또 농간을 피울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 민주당이 좀 잘해야 될 텐데. 그래서 국정원 특위 만든 건 뭐 일정한 성과인데요. 제가 어제 트윗을 하나 올렸더니 두 가지 반응이 왔어요. 무슨 트윗을 올렸냐면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서 손을 떼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국정원 법에 보면 구조에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치 관여를 하게 되면 이걸 처벌한다라는 게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국내 정치 또는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국정원장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엄벌 조항을 넣으면 해결된다. 근데 이거는 내 생각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국정원장을 지낸 전직 국정원장으로부터 내가 들은 제안이다. 이렇게 이제 올렸어요. 그것도 일종의 내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 국정원법 구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국정원장 하나만 확실하게. 근데 이제 반론은 뭐냐면 아니 당신 사형 폐지론자라고 그러더니 아니구만. 그래서 그런 비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 사형은 배우고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이제 그 최고형을 최고형에 처하라 그런 뜻인데 현재는 아직 이제 사형이 안 없어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무거운 죄라는 거죠. 수구기득권 부패 세력들은요. 돈을 걸면 제일 무서워합니다. 돈. 한 수천억을 걸어가지고, 그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어떨지. 이렇게 하면 되지. 인구수 곱하기 100만 원을 부과한다. 유권자 1인당 100만 원 정도의 정치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그러면은 4천만이니까 얼마가 필요합니까? 100만 원이면? 밤에 수학을 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5천만, 50조. 좀 약합니다. 뭐, 조 단위로 가는 거죠? 50조. 그만하세요. 이게 뭐 별로 재미도 없는데. 잠깐요. 요즘 그 종북몰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종북. 이거는 말이죠. 이게 결국 정치 공세이긴 하지만, 이게 민족 공동체 전체로 봤을 때 이 종북몰이 자체가 갖는 그런 위험성, 우려, 이거 상당히 심대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이 종북의 뿌리가 이제 전에는 이제 종북이라고 안 하고 이제 뭐 용공이라고도 하고 용공 빨갱이라고도 하고 뭐 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독일 얘기예요. 독일 동서독 분단됐잖아요. 근데 이제 통일된 지가 20수년 됐는데 독일하고 우리 차이를 보면 딱 그 차이가 있습니다. 동북에서는 종북 노름이 없었어요. 거기는 종독인가? 종동. 네. 한 가지 이러한 비극적인 얘기만 하나 소개하면 역대 큰 대선 총선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 분단을 이용했거든요. 이른바 종북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제가 여기 96년에 덕진구에 처음 출마할 때가 4월 11일 선거였어요. 그런데 그 선거를 앞두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건 나중에 이제 드러난 건데. 이 국정원장이 안기부장이지. 안기부장이 이제 평양에 자주 역대 정권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 되고 나서 특사가 평양에 가서 지도자를 만났는데 북쪽 지도자 김정일 위원장이죠. 역대 안기부장, 정보부장을 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K모 부장이라는 사람은 참 질이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북경에 우리 군부를 불러내가지고 군 핵심부를 불러내가지고 돈보따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선거 일주일 전에 판문점에서 총을 흔들어 달라고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96년 4월 4일 판문점에 북한군 2개 중대가 나와서 총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박격포 진지를 판문점에다 설치했어요. 그래서 총리 국방장관이 판문점으로 다 뛰어갔어요. 그래서 온통 신문 방송 통신 그게 총통 아닙니까? 그게 이제 판문점 무력 시위 사건입니다. 그래서 선거 날까지 일주일 밤낮으로 그렇게 해서 여당이 또 승리를 절도한 거죠. 96년 총선 당시. 그러니까 이게 늘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
92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예. 작년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는 이제 수십억 건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이 공론회장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SNS를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범죄가 있었다면 92년에는 우리 민족의 이 불행한 역사의 상처를 덧나게 한 무슨 얘기냐면 92년 대선 3개월 전에 평양에서 남북 총리 회담이 있었어요. 8번째. 예. 남쪽에 정원식 총리, 북쪽에 연형묵 총리. 근데 예. 전문이 온 거예요. 암호로 된. 무슨 전문이 왔냐? 빨리 회담 깨고 내려와라. 근데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 서울을 출발할 때 청와대 그때 노태우 씨가 대통령인데 무슨 노력을 하더라도 꼭 회담을 성사시켜서 이산가족 상봉이 추석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받았는데 아니 그게 노태우 대통령의 이제 진짜 당부인데 예. 무조건 깨고 내려오라니까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죠. 근데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 훈령을 보니까 이게 가짜예요. 조작된 거란 말이죠. 대통령의 훈령을 조작한 거예요. 정반대로. 그 훈령을 누가 보냈는데요? 그 훈령을 누가 조작했느냐. 정보기관이 안기부가 조작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당시 노태우 씨가 펄펄 뛰었어요. 이건 총살감이다. 그런데 총살감이다. 이제 그때 노 대통령 별명이 물태우인데 레임덕 말년에 걸려서 이 처벌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미국하고 무슨 연례 안보협의회라는 데서 팀 스피릿 훈련 발표를 일방적으로 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게 찢겨져 나갑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되면 딱 종북 친북으로 지키는 건데 북이 늘 약속을 찢었다 그러지만 안 지켰다 그러지만 그 92년 한 해는 남북이 서로 침략하지 말자. 남북 불가침과 화해 협력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맺고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고 그리고 서로 130회가 넘는 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화해와 그런 이 물살이 거대한 물살이 가고 있었는데 이거를 확 되돌려 놓은 거거든요. 훈령 조작 사건, 남북 관계를 파탄시키고 그다음에 미군과의 합동 훈련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원래는 12월 말에 통상하는 것이고 92년은 원래 남북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훈련도 안 했단 말이죠. 이것을 대선이 다가오니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남북 긴장과 남북 대결과 안보 불안이 조성돼야 총북몰이가 되고 표를 결집시킬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이 분단의 역사를 이 비극을 독일은 23년 전에 통일됐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정권 유지, 관리, 재창출에 늘 이걸 써먹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작년 12월 사건이 보이는 거고 또 대통령 된 지 1년 내내 계속 물타기 또는 그 여론몰이를 귀태 발언 갖고도 물타기 하려고 했고요. 박창신 신부 발언 갖고도 물타기 하려 했고요. 그래서 국민 TV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92년도면은 그 김영삼, 김대중이 붙을 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노태우마저 남북 화해를 통해서 임기 말에 뭔가 남북 화해 한 건을 하려고 했는데 선거에 김영삼이 당선시키려면은 결국 남북 긴장이 필요하니까 안기부가 노태우의 명령을 거부해서 훈령을 조작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참 무시무시한 조직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이후로 안기부 이름은 바꿨지만 국정원 본질이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 정부 때는 안 했죠. 그때만 빼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일컬어. 국가정보원이 진짜 민주화의 절정에 이뤘던 거는 고영구 선생이 국정원장 취임하면서부터라고 보죠. 그 이전에 뭐 신건 원장도 있고 다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래도 과거의 타성이 조금 남아있었는데 완전히 환골탈퇴하는 거는 고영구 원장 때부터였죠. 그런데 그냥 금방 원위치로 돌아오네요, 보니까. 이런 본질, 그러니까 생각나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게 국정원의 언론과라고 있어요. 근데 이 인간들이 정권이 딱 바뀌니까 지금 6년 동안 단 한 번도 전화를 안 했어요. 왜냐면 섭섭하세요? 섭섭하세요?
아니, 뭐, 섭섭하지는 않은데, 저하고 전화하는 것 자체가 그쪽에서 불이익이 된다는 얘기죠. 네. 전화를 걸진 않고, 전화를 엿듣겠죠. 국정원이 그래서 환골탈태, 근본적 쇄신을 하지 않으면은 이 종북몰이 갖고 선거 때 장난치던 일들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또 들었는데, 장관님, 국정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답을 얘기했는데, 예. 네. 국정원법에. 예. 예? 국정원장 사형. 아니, 이제 사형이라는 말을 쓰면 또, 비난할 테니까. 최고형. 법정 최고형. 법정 최고형. 최고형에 처한다. 예. 지금 어떻게든 국정원. 들으시기에 괜찮은 방법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국정원장이 선거 개입하는 인간들 있으면 너 나 죽이려고 그러지 하면서 그냥. 그렇죠, 그렇죠. 예. 목숨 걸고 하는 놈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장관님. 민주당 얘기는 하지 마요. 예, 상임 고문이신데. 내년 아니, 지방선거는 어떻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 김한길 대표하고는 굉장히 친한 사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정치를 같이 정 장관님이 왔죠. 뭐 사이 나쁜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최근 이제 신문 보도로만 보면은 저도 민주당 요즘 잘 만나지도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나 목숨을 각오하고 회담을 한 결과가 결국 특위 하나 만들고 특검은 거의 실종시켜버린 그런 일에 대해서는 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좀 아쉬운 게 저는 몇 번 좀 계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예. 윤석열 팀장을 찍어낼 때 저는 당 지도부에 여러 사람에게 얘기했어요. 내 감으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시켜라. 그리고 밤 12시에 심야 의총을 소집해라. 예. 그리고 법무장관 자르지 않으면 더 이상 국회 못 건다고 해라. 아마 국민의 분노가 촉발했을 겁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몇 번의 그런 시점을 놓친 건 좀 아쉬운데 예. 지금은 어쨌든 국민들이 이 국정원 문제의 이 심각성을 이해하면서도 또 예산안, 내년 살림살이, 네. 또 뭐 민생 법안 12월 연말이 되면 또 물어보면 되게 10명에 8, 9명이 그게 또 중요하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민심이라는 물을 떠나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민심의 요구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누가 당 지도부라도 12월 달에 몰려서는 그래도 타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을 좀 미리 좀 걸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죠. 근데 이제 결국은 야당도 민심이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은 적극적인 투쟁을 못한다는 측면에서 장관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똥이란 일을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가 있는 건데 너무 약해 빠져가지고 많이 물러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은 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또 이제 아이나 어른이나 잘한다는 얘기도 해야 또 이렇게 좀 힘이 나서 하지 매번 매만 때리면 의기소침해서 하니까 민주당이 못하더라도 조금. 근데 민주당이 지금 없으면 제일 춤추고 좋아할 때가 어디겠어요? 1번 국정원이 제일 좋아하겠죠. 그건 그래요. 또 청와대에 계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우아하게 통치하고 군림하겠습니까? 야당이 없으면. 왜냐하면 박정희 시대가 그랬거든요. 야당이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미워도 제1야당을 어쨌든 다시 세워야 된다. 국민 속에. 그건 아주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그 야당을 비판하더라도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되는데 이게 사랑이 지나칠 수도 있지만은 야당에 대해서 그야말로 존재 근거까지 부인을 한다면은 오히려 그로 인해서 좋아할 사람은 따로 있다. 그 점은 우리가 다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장관님. 지금 우리 플래카드를 보니까 개인적 일탈, 언론도 공범. 언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우리 조합원 협의회에서 이 플래카드를 거셨습니다. 사실 국정원의 이런 만행이죠, 만행. 이 만행이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만행이 보도가 안 됩니다. 이 최근에 최동욱 찍어내기 그 진상이 하나하나 드러나는데 목요일 3사
방송 3사 보도를 보면은 17번째, 18번째, 그리고 25번째 꼭지로 나왔고, 특히 몸담으셨던 MBC는 단신 처리를 했습니다. 25번째로 나갔고요. 결국 국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방송 3사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김장겸 보도국장 취임 이래로 동물 관련 보도가 무려 4배나 늘었다는 모기, 멧돼지, 심지어 대왕 오징어가 헤드라인으로 나오질 않나. 대왕 오징어가 어디 있어? 청와대 있지. 자, 이 점 방송 보도의 이 실상 어떻습니까? 50 시절보다도 더 퇴행됐다고 보시는 게 아마 장관님의 시각이실 것 같은데요. 질적인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보도 지침 이래서 직접 간섭하고 그런 속에서 어떻게든 신문 같으면 한 줄이라도 방송 같으면 한마디라도 단어 하나라도 해서 뭔가 행간을 왜냐면 억압도 정부가 장악하고 권력이 장악하고 있는 속이었으니까 그런 상황과 지금은 이제 자기 검열의 시대란 말이죠. 가령 자신이 좀 더 권력에 권력의 압력도 있겠지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런 게 더 또 어떻게 보면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기자를 하다가 그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도 물론 김대중 당시 이제 야당 총재가 이제 저거 정치를 하자고 제안을 해온 것도 있었지만 정권이 한번 바뀌어야 이게 언론이 언론 구실을 하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이 이제 제가 결심하게 된 동기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10년 갔기 때문에 이제 아마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쉽사리 뒤로 돌아가지는 못할 거다. 그런데 참 권력이라는 게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한 것이죠. 금방 이게 유신 시대 비슷하게 요새 이제 저강도 유신이라고 그러는데 저강도 유신 말랑말랑한 유신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참 바로 그래서 이제 국민 TV 운동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눈과 귀와 머리와 가슴이 트여 있지 않으면 결국 절대 다수의 서민들의 삶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합니까? 권력도 막강하지만 정치 권력뿐만이 아니라 경제 권력, 재벌의 힘은 무소불이죠. 미치지 않는 데가 없고 종교 권력 얼마나 막강합니까? 보수 언론의 권력, 요새는 군 출신들까지. 그런데 이제, 가령 지금 비정규직 850만, 청년 실업자 200만, 자영업 600만, 농민 300만, 목소리를 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이해관계가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는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의 현실은,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내 아들, 딸들이 취직하기 어려운데, 그것이 사실은 이 정책 결정으로 가는, 정책의 전환으로 가는 길목을 떡 막고 있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언론, 한쪽으로 아주 극도로 편향된 언론, 언론이 스스로 말하자면 이 같은 보수도 아니죠. 수구 권력 체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여기에 구멍을 내지 않으면, 여기에 그 틈 균열을 내지 않으면,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게 단순히 그냥 언론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히 우리가 정보를 알고 세상 돌아가는, 이건 세상 돌아가는 건 알죠. 여러 가지, 채널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불만스럽다면, 이 언론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 언론 개혁의 일환으로서 미디어 통제와 국민TV가 이제 그 의의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 정동영 장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년 4월 1일 이제 우리 처음 목표는 TV 뉴스를 1시간 하는 겁니다. 근데 1시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물론 이제 과거 방송사를 만드는 규모에 비하면은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지만은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전주에 전북지역개입회의가 만들어지고 우리 장관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조합원으로도 가입하시고 하시는데요. 이게 조합원들이 원서 써왔습니다. 오, 네. 큰 박수로. 우리 선생님께 전달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뭐 액수는 밝히지 않겠는데요.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정동영 장관님이 언론개혁, 말씀을 하셨는데, MBC에 잘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당 정치인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MBC 노조가 방송민주화 투쟁을 벌일 당시에 런던 특파원으로 계실 때 월급을 전부 쾌척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좀 과장된 얘기고요, 비슷하게. MBC 노조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찍혔기는 했습니다. 예. 한 달 월급을 제 혼자가 아니라 이제 동기들한테 네. 설득을 해서 네. 동기생들이 전부 노조에 갖다 줬더니 네. 노조는 좋아하는데 이제 회사가 이제 그때부터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셨구나.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예. 그래서 진짜 조합원들이 지금 현재 출자한 조합원이 한 18,5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2만 3만으로 시급하게 늘어야만이 예. 성공적인 TV 뉴스가 론칭이 될 수 있고, 네. 그렇다는 점을 우리 특히 전북의 조합원들이 많이 알아주셔서 적극적인 조합원 배가 운동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장관님이 MBC 노조의 방송민주화 투쟁에도 이렇게 이직을 담당하셨지만은, 한겨레 신문 창간 과정에서도 상당히 지능적인 역할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떤 예. 지능적인 역할을 했습니까? 부끄럽습니다만 또 얘기해 주시니까. 예. 국민TV, 제가 이 조합원 된 게 국민TV 잘 되는 징조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한겨레, 25년 전에 한겨레가 나올 때 다들 과연 이 한글 신문이 또 국민주 형태 신문이 가능할까 하고 회의했어요. 관심은 다 가지면서.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1988년 이제 한 2월 초쯤 됐나요? 예, 5월 15일 날 창간이 예, 됐는데. 3, 4개월 앞인데 9시 뉴스의 주요 뉴스로 되게 방송 뉴스가 1분 10초인데 2분 30초 심층 보도를 통해서 자, 1988년 이 언론 카르텔이 깨지고 새 시대가 온다. 예. 언론 경쟁 시대가 온다. 그래서 예. 한겨레 신문이 나오는 거를 제가 조선일보 이제 중앙일보, 동아일보 편집국장들 인터뷰와 한겨레 신문 준비위원 부위원장 하셨던 임재경 부사장님, 임재경 선생님, 예. 인터뷰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9시 뉴스에 내보냈어요. 예. 1988년 1월 14일 MBC 뉴스데스크. 네, 신문업계가 바야흐로 자유경쟁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문의 창간 움직임과 함께 기존 신문들도 지금까지의 가격과 지면 칼퇴를 깨고 나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문의 완전 경쟁 시대가 열립니다. 언론기본법의 폐지로 신문 사업이 허가제에서 풀려났고 최근의 정치 사회적 분위기가 신문 판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3월 창간을 목표로 새로운 스타일의 편집진 구성과 윤전기 구입 등 준비 작업을 서두르는 한편 신문이 개인 재산화하거나 상업적 영리를 쫓는 것을 막고 모든 경영의 초점을 언론의 본질적 기능에 맞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출연에 대해 기존 신문들은 경쟁 상대로 보지 않는다는 반응과 함께 사회의 다원화와 계층화에 따라 그런 신문이 나올 때가 됐다는 평가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 전까지는 하루에 많아야 한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을 넘은 적이 없었는데, 예. 9시 뉴스 얘기, 그때는 또 방송이 MBC, KBS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 진짜 나오는가 보다 해서, 그게 돈이 억 단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서 굉장히 예. 많다고 예.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또 한 군데 파장이 있었던 건 이제 보안사하고 안기부 이런 데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새끼가 저런 보도를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한겨레가 나오는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들이 몰라야 되는데 MBC가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함으로써 한겨레 창간에 탄력을 받게 했다. 이게 보안사하고 안기부가 화가 난 이유인 거죠. 그래서 한겨레 간부들이 저를 불러서 고맙다 그러면서 칼국수를 한 그릇 사준 적이 있어요. 칼국수. 아, 그렇게 해서, 예, 오늘의 한겨레가 있게 됐다. 사실은
창간 기금 모금이 잘 안 되면은 창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 어마어마한 탄력을 그러니까 50억 갖고 시작했죠. 예. 어마어마한 탄력을 받게 한 분이 바로 정동영 MBC 기자였다. 이런 얘기들을 오늘 또 듣게 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뉴스를 할 수 있는 채널이 10여 개 정도 되는데, 이 채널들을 보면 전부 다 대통령이 사장 임명권을 사실상 쥐고 있는 국공영 채널, 아니면 TV조선 같은 민영방송,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지금의 그 뉴스만 보면은 태평성대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정말. 특히 도시는 스마트폰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뉴스를 많이 소비하지만은 특히 이런 시골에 계신 분들, 특히 그 노령의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보는 창이 KBS, MBC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러다 보니까 박근혜 잘하네, 옷도 잘 입고 다니고 이렇게만 인식들을 하고 있으니 이게 참 기가 막힌 현실이란 말이죠. 이 방송의 이런 상징 조작도 이렇게 해서 또 권력을 뒷받침하는 이런 흐름들, 언론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언론의 핵심은 이제 소유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언론학에서 소유 구조가 이꼬르 소유 구조가 메시지다, 이런 그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거나 방송을 보면 그걸로 보는데 사실은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알맹이에. 근데 지금 이 방송들은, 지상파 방송들은 소유주가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이분들이 소유주 인셈이란 말이죠.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또 다른 종편이라든지 그 소유주는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시청률을 어떻게든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거니까 공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경향신문이 그 주인 없는 신문이 되고, 또 최근에 이제 한국일보가 사주로부터 자유로운 신문이 되니까 이제 그게 공익을 위한 이제 그런 신문으로 된 것처럼 바로 이 국민 TV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언론 개혁의 시금석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기존 언론에 대해서는 그 법대로 하면 됩니다. 법대로. 언론이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 편법과 비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법대로만 해도, 왜 언론이라고 그래서 특혜와 불법과 그런 변칙이 통합니까? 예. 그런 기본에서부터 저는 그래서 좀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언론 개혁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 얼마나 거기에 참 그 신경을 쓰고 머리 아파했습니까?많은 그 참 잘 되지 않았거든요. 하여튼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오늘 우리 많은 또 전라북도에 또 우리 조합원 또 시민들이 또 함께 하셨는데요. 장관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주인 되신 조합원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해주실 차례입니다. 세상은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이 저는 오늘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작년은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말하자면 이명박 정부 5년이 가르쳐준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 10명 중에 6명은 정권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 시대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내일 아침에 해가 뜨듯이 우리는 2017년을 향해서, 2020년 체제를 향해서 우리 아들, 딸들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만이 아니라 행동에 나서야 하는데, 바로 그 주역이 이 자리에 계신 또 전라북도의 국민TV 조합원 여러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경의를 표하고요. 기왕 국민TV를 할 거라면 전라북도가 좀 센터가, 메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호남 정신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밑거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가장 또 지난 대선에 대해서 상실감과 상처, 분노를 갖고 있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통학이 일어났듯이 5.18 희생이 광주만의 민주주의를 원한 건 아니었잖아요.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권리와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희생했듯이 이제 작게는 국민 TV를 성공시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호남 정신을 전국화하는데 전북이 전라북도가 메카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동영 전 장관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국민 TV에 또 출발을 위해서 크게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를 또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의 그 깊은 사명감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서 이사님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희생했듯이 이제 작게는 국민 TV를 성공시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호남 정신을 전국화하는데 전북이 전라북도가 메카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동영 전 장관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국민 TV에 또 출발을 위해서 크게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를 또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의 그 깊은 사명감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서 이사님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정치 토크 공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